콩고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춰 별표 지바포피, JBA 포피,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건 거대한 거미인데 그들은 이걸 아주 위험한 동물로 여기고 있어요.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이 거미의 영역과 경고 표시들이 있거든요. 이 생물에 대한 묘사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엄청나게 큰 갈색 거미인데 보라색 줄무늬가 있고 거미줄은 길을 막을 정도로 굵고 튼튼하며 나무 높이에서 두꺼운 실에 매달린 동물들의 사체가 발견되기도 한대요. 수십 년 동안 선교사들, 군인들, 사냥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전했어요. 강력한 거미줄, 부식성 있는 실, 그리고 고릴라 발자국보다도 더 깊은 흔적들까지요. 그런데도 외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열병에 의한 환상이나 잘못 알아본 야생동물 이야기라고 무시해버렸죠. 심지어 이상한 실 샘플마저도 그냥 무시당했어요. 조롱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숲속에 현재 과학이 이해하지 못하는 포식자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 오랜 경고가 새로운 긴장감을 가지게 된 건 오랜 경력의 거미류 학자가 이 보고들을 따라 숲으로 직접 들어가서 과학계가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을 때였어요. 역사적 만남과 증거들, 자바포피에 대한 초기 경고는 단순한 민간 설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종 사건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일관된 특징, 행동, 그리고 장소를 묘사했으며 종종 당국이 기록했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물리적 증거와 함께 나타났죠. 가장 오래된 기록된 사례는 1938년에 이투리 숲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숲속길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거미줄을 발견했는데 그 실은 그들이 본 적 없는 두꺼운 밧줄처럼 생겼고 강하게 진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큰 것이 그 안에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날 밤 그룹 중 3명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소지품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캠프에서 거미줄 위치로 이어지는 깊은 흙 자국이 있었죠. 유일한 생존자인 로버트 헤일은 며칠 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는 캠프 위쪽 캐노피에서 내려오는 크고 다리가 많은 그림자를 봤다고 보고했어요. 식민지 관리들은 그의 이야기를 병으로 인한 환각이라고 치부했지만 그래도 실샘플을 수집하고 현장을 사진 찍어 증거를 보관했어요. 하지만 조사는 하지 않았죠. 비슷한 사건이 1940년대 초에 이어졌어요. 콩고 병사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실에 뒤덮인 채 벨기에 전초기지에 도착했는데 그 실이 그의 제복 일부를 손상시켰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데도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죠. 의학 검사에서 알려진 어떤 종의 독과도 다른 독이 드러났어요. 그 독은 피해자를 의식 있게 유지하면서 신경 기능을 방해하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 직후 벨기에 군대는 설명 없이 숲의 넓은 구역에 접근을 제한했어요. 그리고 그 작전 기록은 여전히 기밀로 남아 있어요. 현지 공동체들은 이런 패턴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제공했어요. 사냥꾼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실에 쌓인 원숭이들을 발견했다고 했고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었어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마을에서 아이가 사라졌는데 다시는 찾지 못했어요. 추적자들이 진흙에 깊고 여러 지점의 자국을 발견했을 때 수색은 끝났어요. 그 자국은 알려진 어떤 동물 발자국보다 무겁고 넓었죠. 그 지역은 금지 구역으로 선언됐고 여전히 피하는 곳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보고들이 쌓여갔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미신이나 과장이라고 무시했어요. 탐험가들이 거대한 거미줄 구조를 기록하고 감시당하는 느낌을 보고했음에도 증거는 무시됐죠. 동물학자 윌리엄 기번스는 그의 탐험대를 며칠 동안 따라다니는 캐노피 속 리듬 있는 움직임을 기록했어요. 마침내 그 원인을 봤을 때 그는 다리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어두운 형체를 묘사했어요. 그의 동료들은 그 관찰을 거부했고 그의 노트는 추가 연구 없이 보관됐어요.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배경의 목격자들이 일관된 세부 사항으로 같은 생물을 묘사했어요. 현지 부족들에게 자바포피는 토론할 미스터리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배운 규칙으로 대처해야 할 현실이었어요.
토착 지식과 관습. 수세대에 걸쳐 바카와 엠부티 공동체 사람들은 거대한 포식자가 열대우림을 돌아다닌다는 걸 이해하며 살아왔어요. 그들은 지바포피, JBA 포피를 전설이 아니라 생존에 꼭 필요한 패턴과 규칙을 가진 진짜 동물로 여깁니다. 장로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름은 좀 부드럽게 바꾼 거라고 해요. 진짜 이름은 낮에 통제된 상황에서만 말하고 소리가 그 생물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조심스러움은 미신이 아니라 오랜 관찰에서 나온 거예요. 숲바닥은 진동을 아주 잘 전달하거든요. 많은 거미종들이 진동을 감지해서 사냥을 하잖아요. 만약 거대한 거미가 이런 방식을 적응했다면 아주 멀리서도 움직임이나 소리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부족 사람들은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엄격한, 하지만 글로 적히지 않은 규칙을 따라요. 특정 길은 아예 가지 않는데, 특히 갑자기 부자연스럽게 조용해지는 지역은 절대 피합니다. 건강한 열대우림에서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요. 새, 벌레, 개구리 소리가 한꺼번에 뚝 멈추면 사냥꾼들은 그게 큰 포식자가 가까이 있다는 경고라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런 구역은 그 거미의 영역으로 여겨져서 마을 사람들은 몇 시간이나 돌아가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믿거든요. 또 하나 오해받기 쉬운 관습은 영역 경계를 표시하는 특정 나무 아래에 작은 재물을 남기는 거예요. 이건 숭배가 아니라 존중의 표시예요. 우리는 너에게 도전할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장로들 말로는 이 관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실종 사건이 훨씬 많았대요. 그런데 이걸 시작한 뒤로는 확 줄었어요. 재물이 거미에게 직접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더 조심하게 만든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가 좋아서 이 풍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부족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거미를 암컷이라고 묘사해요. 암컷이 넓은 영역을 장악하고 있고 더 작은 수컷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또 작은 거미들을 정찰병처럼 앞세워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큰 거미에게 알린다고도 해요. 대부분의 거미는 혼자 사는데 일부 종은 협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들은 이런 계층 구조를 숲의 자연스러운 질서의 연장선으로 본답니다.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요. 장로들이 경고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하얀 해골의 밤이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사냥꾼들이 금지된 공터에 들어갔다가 나무들 사이에 수많은 유해가 빽빽한 실로 묶여서 매달려 있는 걸 발견했대요. 그 배치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놓아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지역이 그 생물에게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뜻이죠. 사냥꾼들은 바로 빠져나왔고 그 공터는 영구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이 됐어요. 그 후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과학자들에게 더 강하게 설득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장로들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요. 경고를 무시하고 제한 구역에 들어간 외부 사람들은 종종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야영지는 버려진 채로 발견되고 장비는 흩어져 있고 가끔 이상한 실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흔적은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 사람들은 너무 공개적으로 말하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끌려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택적 침묵을 택했죠. 귀 기울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안내를 해주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숲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세부 사항은 일부러 숨겼답니다. 토마스 에이버리의 탐사. 이제 이야기는 토마스 에이버리라는 거미학자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는 경고들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아마존과 동남아시아 같은 오지에서 거미들을 연구하면서 과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큰 종들을 직접 만나봤죠. 그런데 콩고에서 들어오는 보고서들은 다른 것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여러 부족 공동체들이 똑같은 거미줄 구조, 행동 패턴, 그리고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에이버리도 뭔가 설명되지 않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고 직접 조사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기존 거미학 이론을 뒤흔드는 거미줄들을 연구하기 위해 콩고로 떠났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자연스러운 동물 통로를 가로지르는 거의 3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그 실크는 엄청나게 두껍고 튼튼해서 마체테로 쳐도 칼날이 휘어질 뿐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에이버리는 바로 샘플을 채취해서 현장 테스트를 해봤는데 토양에서 나온 미량 금속과 결합한 단백질 사슬을 발견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건 유기물이면서도 금속으로 강화된 하이브리드 소재였고 무게 대비 강도와 탄성이 강철에 필적할 정도였습니다. 거미줄에는 최근 활동 흔적이 뚜렷했어요. 새깃털 조각, 새들의 찢긴 잔해, 그리고 무게가 최대 20kg 정도 나가는 작은 영양인 듀이커의 일부가 실크에 단단히 박혀 있었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알려진 거미 행동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그 근처에서 에이버리는 오래된 군사보고서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화학적으로 손상된 인간 옷 조각을 발견했는데 상태를 보니 1년도 채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현지 기록을 확인해보니 지난 18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3명이 실종 신고가 됐고 모두 숲으로 들어간 뒤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당국은 길을 잃었거나 알려진 포식자 때문이라고 했지만 에이버리는 그 설명에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했죠. 게다가 거미줄 주변에서 희미하게 달콤한 냄새가 났는데 화학 분석 결과 페로몬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건 거미가 의도적으로 영역을 표시하거나 동물들의 움직임을 조종하려는 전략으로 보였는데 작은 종들에서는 알려져 있었지만 이렇게 큰 규모로는 처음 관찰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에이버리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카메라를 신고된 활동 지역에 설치해뒀었어요. 영상을 돌려보니 두꺼운 관절 달린 다리 같은 것이 거미줄을 살피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무거운 압력이 가해지면서 실크를 통해 진동이 퍼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 움직임을 계산해보니 그 생물의 무게는 적어도 40에서 50kg은 될 거라고 나왔어요. 참고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거미가 겨우 170g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거대한 동물이죠. 샘플을 채취하던 중 에이버리가 실수로 끈적한 액체가 묻은 실크를 손목에 스쳤는데 몇 초 만에 피부가 엄청나게 따끔거리고 불편해졌어요. 나중에 분석해보니 실크 안에 활성 효소가 들어있어서 접촉하는 순간 유기물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즉, 이 거미줄 자체가 단순한 덫이 아니라 먹잇감을 적극적으로 제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를 마칠 무렵 에이버리는 이 거미줄이 그냥 수동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먹잇감을 즉시 약화시키도록 설계된 정교한 사냥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거미는 인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발견이었죠. 지바 포피와의 만남. 토머스 에이버리는 가이드 이노시와 함께 열대우림 깊숙이 들어가며 지바 포피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싶어 했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숲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공기가 무겁고 고요해졌고 익숙했던 곤충 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졌지. 부족 사람들이 경고했던 그대로였어. 그 침묵이 정말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 마치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굳어버린 것처럼. 토머스가 카메라를 나무들 위쪽으로 올리는 순간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탁 소리가 울렸어.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또 한 번. 각각의 소리가 우연이 아니라 분명 의도된 것처럼 들렸지. 나무들 위쪽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커다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 나뭇잎과 작은 가지들이 떨어져 내렸어. 토머스가 손전등을 위로 비췄지만 그 움직임은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소리가 날 때마다 점점 더 가까이 내려오는 것 같았어.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나뭇잎 사이에서 뚝 떨어졌어. 굵은 가지 위에 쿵 하고 내려앉는 바람에 주변 나무들까지 흔들렸지. 온갖 부스러기들이 숲바닥에 흩어졌어. 가지가 휘었지만 꺾이지는 않았고 잠시 모든 게 고요해졌어. 토머스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그제야 보였어. 다리들이 들보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쉽게 2m는 되어 보였어. 그 다리들이 지탱하는 몸통은 사람 몸통만 한 크기로 부풀어 있었지.
여러 개의 눈이 손전등 불빛을 받아 희미한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그 모든 눈이 토머스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 그 거미는 놀라거나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 그저 지켜보고 있었지. 평가하듯이. 그 순간 토머스는 깨달았어. 이 생물은 이미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걸.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집중된 시선만 있을 뿐이었어. 마르대 주변을 살피는 포식자처럼.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토머스는 억지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긴장감이 점점 쌓여갔지만 계속 관찰했지. 갑자기 경고도 없이 그 거미가 앞으로 돌진했어. 앞다리를 쭉 뻗으면서 공기 중으로 굵은 실을 엄청난 힘과 정확도로 쏘아냈어. 그 실이 토머스의 어깨에 맞는 순간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지. 거에 동시에 옷 아래로 날카로운 느낌이 퍼졌어. 실이 닿는 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였어. 이노시가 급히 토머스를 붙잡고 뒤로 끌며 소리쳤어. 어서, 빨리. 둘은 허둥지둥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달아났어. 토머스는 뒤를 돌아봤어. 쫓아오나 싶었는데 거미는 움직이지 않았어. 그냥 가지 위에 그대로 앉아서 몸을 낮춘 채 그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눈으로 끝까지 좇고 있었을 뿐이야. 급하게 움직이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 그 만남 자체가 의도된 것처럼 느껴졌어. 마르대 우리를 시험해보고 그 반응을 통해 뭔가를 배워간 것처럼. 몇 초가 지난 후 그 생물은 천천히 아주 통제된 동작으로 다시 나무 위쪽으로 올라갔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 나뭇잎 사이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도 토머스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계속 지켜봐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 나중에 토머스는 이렇게 적었어. 그 거미가 공격하지 않고 자제한 모습이 오히려 공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포식자는 예측이 가능하잖아. 하지만 관찰하고 시험해보고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존재라면 그건 지능을 의미하지. 그 깨달음은 이게 단순히 큰 거미라는 믿음을 완전히 깨뜨렸어. 토머스가 나중에 샘플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생물학적 적응들은 기존의 진화론적 가정을 완전히 뒤흔들었어. 이 생물이 지금까지 알려진 과학의 틀을 넘어서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 거지. 지바 포피의 생물학. 토마스 에이버리는 지바 포피가 위험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어. 엄청난 힘과 독을 가진 거대한 포식자라고 말이야. 그는 부족 사람들이 수세대에 걸친 경험으로 이 생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생물학적 증거를 분석하면서 그는 그들의 지식조차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 부족들의 이야기는 생존을 위한 경고였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거였지. 그런데 과학은 훨씬 더 극단적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어. 이미 받아들여진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진화한 포식자라는 거야. 먹이 섭취 행동을 재구성해보니 부족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 거미가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어. 지바포피는 대사율이 놀라울 정도로 낮아서 많은 매복 포식자들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야. 그래서 1년에 딱 서너 마리의 큰 먹이만 잡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덕분에 몇 달 동안 캐노피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 완벽한 먹잇감이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말이야. 잡힌 뒤에 일어나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어. 독 성분을 분석해보니 움직임은 빠르게 사라지는데 의식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먹잇감은 완전히 의식이 있는데 몸만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먹는 과정도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진행됐어. 실크와 침에 포함된 효소들이 외부에서 유기물을 서서히 분해하기 시작하니까 거미는 오랜 시간에 걸쳐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었던 거야. 토마스는 이걸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특이한 포식 전략 중 하나라고 표현했어. 빠른 속도 대신 오랜 시간 동안 확실히 제압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거지. 더 깊이 연구해보니 독이 뇌 화학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밝혀졌어. 특정 화합물이 공포 반응과 감각 처리를 방해해서 혼란, 공황, 그리고 왜곡된 지각을 일으키는 거야.
생존자들이 영혼이나 이상한 형체를 봤다고 묘사한 건 아마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이런 신경학적 효과 때문이었을 거야. 독은 신체가 완전히 마비되기 전에 먼저 지각을 교란시켜서 피해자를 혼란스러운 상태에 가두어 버리는 거지. 거미의 신체 구조도 절지동물 생물학의 기본 한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어. 보통 크기가 커지면 제곱입방 법칙 때문에 외골격이 너무 무거워져서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잖아. 그런데 토마스가 채취한 조각들을 보니 외골격의 칼슘과 실리카 같은 미네랄층이 강화돼 있었어. 이 혼합 구조는 유연함과 뼈 같은 강도를 동시에 갖춰서 거미가 자기 무게를 지탱하고 충격을 견디며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기능할 수 있게 해줬던 거야. 부족 사람들은 거미가 큰 동물을 조심해서 피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토마스는 그게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 이 생물은 매복이 훨씬 효율적이고 위험도 적기 때문에 대결을 피하는 거였어. 방어 능력은 충분히 갖췄지만 에너지를 아끼는 전략을 선택하는 거야.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거지. 가장 소름 끼치는 증거는 캠프 근처에서 발견된 발자국이었어. 매일 밤마다 점점 가까워졌거든. 처음에는 대략 50m쯤 떨어져 있다가 30m, 그러다 20m까지 다가온 거야. 이 거미는 그냥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 의도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야. 팀의 행동에 따라 움직임 패턴이 바뀌었어. 카메라 설치 장소를 빙 돌아가고 탐지 구역 밖에 머물고 바람 방향에 맞춰 접근 각도를 조정하고 캠프가 조용할 때 전진하는 식이었지.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관찰과 적응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어. 이런 행동은 기존에 알려진 거미의 인지 능력과 완전히 모순돼. 거미들은 보통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고 여겨지는데 이 생물은 학습, 전략, 상황 인식 능력을 보여줬어. 보통 높은 포유류에게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야. 증거들은 불편한 결론을 내리게 했어. 지바 포피는 두려움 때문에 과장된 민간 전설이 아니라 지능과 사냥의 정교함이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거미보다도 훨씬 앞선 종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무시됐던 모든 조우 사례, 실종 사건, 그리고 부족들의 경고를 다시 봐야 했어. 그런데 아직도 가장 지하의 둥지. 토마스 에이버리는 방금 배운 사실들을 아직도 곱씹고 있었어요. 그의 가이드 이노시와 함께 그들은 어지럽게 파헤쳐진 흙과 부러진 식물들을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갔죠. 토마스는 지금까지 거대한 영역을 장악한 단 하나의 우두머리 포식자, 즉 최상위 사냥꾼을 추적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그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여러 그 커다란 나무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쓰러져 있는 장소였어요. 이건 바람이나 날씨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힘으로 끌어내려진 거였죠. 그 나무들 아래 땅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땅에 금이 가 있었고 아래에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토마스가 가까이 다가가자 기온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평범한 열대우림의 더위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죠. 그제야 그는 부족 사람들이 그저 이론으로만 생각했던 그 장소를 발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둥지였던 거예요. 이 따뜻함은 엄청난 생물 활동이 집중되어 있어서 나온 거였고 그 덕분에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거대한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로프를 이용해서 그들은 그 틈새로 내려갔어요. 아래 공간은 숲바닥 아래로 엄청 넓게 펼쳐져 있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 판해진 곳이었답니다. 벽과 천장에는 커다란 실크 주머니들이 빼곡히 매달려 있었어요. 각각은 큰 호박만 한 크기였고 굵은 실로 단단히 매달려 있었죠. 토마스는 40개가 넘는 걸 세다가 그만뒀어요. 이건 먹이 저장고가 아니었어요. 알 주머니였고 그중 몇 개는 이미 열려 있었답니다. 열린 주머니 안에는 배아의 잔여물과 초기 성장 단계의 조각들이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도 새끼들은 이미 대부분의 성체 거미보다 훨씬 컸죠. 실크실들이 방 안에서 위쪽으로 표면과 연결된 틈새로 이어져 있었어요. 새끼들이 숲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이건 희귀하거나 줄어드는 종이 아니었어요.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개체군이었던 거예요. 방 한쪽 끝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여러 마리의 새끼 거미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지만 몸통은 이미 허리 높이 정도였고 다리폭은 2미터까지 뻗어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행동이었어요. 함께 움직이면서 동시에 위치를 조정하고 벽을 따라 퍼지면서 토마스와 이노시를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이건 무작위 움직임이 아니라 완벽하게 조화된 집단 행동이었죠. 토마스가 뒤로 물러서다가 발이 걸려서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부드러운 땅에 반쯤 묻혀있는 찢어진 사람의 부치였죠. 그 근처에는 부서진 카메라 렌즈와 흩어진 인간 유해들이 있었는데 이건 무질서하게 흩어진 게 아니라 일정한 질서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방 안에서 죽었다는 증거였죠. 그들의 장비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발견한 기록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 거였죠. 방 구조와 위쪽 숲을 바라보며 토마스는 마침내 그 거대한 랩 구조들의 진짜 목적을 이해했어요. 주변 나무들은 광범위한 실크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건 동물들을 둥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설계였어요. 외곽 웹에서 생기는 진동이 실크를 타고 땅으로 전달되어 아래 거미들에게 경보를 울리는 거죠. 숲 자체가 이 목적을 위해 통제된 환경으로 만들어진 셈이었어요. 성체 거미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어요. 건축가였죠. 열대우림의 한 구역 전체를 자손을 키우기 위해 재설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하나의 수호 생물이라는 전설은 불완전했던 거예요. JBA 포피는 혼자가 아니라 오랜 세대에 걸쳐 고립된 채 살아남아 번식하고 확장된 개체군의 일부였던 거죠. 새끼 거미들이 계속해서 조화롭게 움직이자 토마스와 이노시는 재빨리 로프로 올라가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왔어요. 거미들은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메시지는 명확했죠. 여기는 그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무사히 빠져나온 뒤에 토마스는 자신이 가진 증거들이 과학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거라고 믿었어요. 샘플도 있고 사진도 있고 누구도. 은폐의 여파. 토머스 에이버리는 정글을 벗어나면 안전해지고 자신의 발견들을 정리할 시간이 생길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자마자 명백한 방에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의 장비가 억지로 열린 흔적 없이 열려 있었고 가장 중요한 노트북과 데이터 카드들은 사라졌으며 안전하게 보관했던 백업들도 텅 비어 있었어요. 위성 장비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둥지와 거미와 관련된 자료들만 골라서 가져간 거예요. 연락을 복구하기도 전에 갑자기 공식적인 신분증도 없이 관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즉시 떠나라고 요구했고 유효한 허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규정이라는 이유로 남은 자료들을 모두 압수해 갔어요. 영수증 한 장 주지 않았고 그냥 그를 숲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후로 그의 모든 통신이 끊겼어요. 메시지는 답장이 없고 문의는 끝없이 미뤄지기만 했죠. 이노시에게 연락하려고 해도 실패했습니다. 마을 접근 자체가 제한됐고 토머스는 가이드가 개인 안전을 이유로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협력 자체가 명백히 막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머스의 연구 조각들이 온라인에 조금씩 떠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현장 녹음 중에 그의 뒤로 여러 개의 커다란 실루엣이 보인다는 그 사진 한 장이 잠깐 올라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걸 공유한 계정들은 정지당하고 사이트들은 오프라인으로 내려갔으며 어떤 설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국은 계속해서 별표 지바포피, JBA 포피, 별표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단순한 오인식과 공포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도 실종 사건들은 계속됐고 버려진 캠프와 어지러워진 땅은 수십 년 전 보고서들과 똑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논쟁은 점점 토머스 본인에게로 옮겨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일했다고 우기고요. 결국 진짜 증거는 묻히고 논란만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거대한 거미줄, 설명할 수 없는 열감지 신호, 출입 제한 구역에 대한 보고는 계속 들어왔어요.
부족 사람들은 공식적인 부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 생물을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로 여기며 전통과 경고를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결국 남는 건 이런 패턴이에요. 오랜 세월에 걸친 역사적 보고들, 압수된 자료들, 계속되는 실종 사건들, 그리고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원주민들의 지식들. 지바포피가 진짜인지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콩고 열대우림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적게 탐사된 장소 중 하나예요. 조사도 없이 이상한 주장을 무조건 무시한다면 중요한 진실을 놓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해요.